CSI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빅데이터까지는 아니겠지만 무슨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뭘 그렇죠.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쭉쭉 나오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. 네. 이렇게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과학 수사에도 그런 발전상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굉장히 그게 필요하겠습니다. 아주 가장 큰 게 지금 DNA에 대한 DB가 되거든요. 네. 유전자 DB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10년 전,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DB가 어떤 데이터가 모아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가 그럼 없는 여기 거죠. 있는 분들 다 DB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아니 없어요. 우리나라 지문 찍었잖아요. 아니요, 근데. 지문은 있죠.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잘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범죄율이 낮고 범인을 잘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지문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없거든요. 우리나라는 전체 지문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문은 그 인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지만 요즘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범죄자들에 대해서 유전자의 DB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국이 아주 먼저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미국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습니다. 그런 면으로 보면 그 DB 만드는 거는 2010년 그때부터 우리도 만들었는데.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DB인가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11개 범죄를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기로 돼 있거든요. 어떤 범죄들인가요? 범죄가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, 강간. 그래서 강력범죄. 강력범죄가 주죠.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웬만한 거는 거의 11개 범죄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11개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께 봐서 지금 뭐 생각 어떤 거 있었냐 발바리 사건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렇게 아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일정하게 어디를 갔다 오는 게 일정한 패턴을 이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어떤 톨게이트를 지난다라는 걸 알아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찾아갔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담배 꽁초 버린 거에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찾아보니까 한 60건 가깝게 이 사람이 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전에 실험했던 게 DB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 DB를 흩어져 있었으면은 못하죠. 그러니까 그 DB를 모아놓는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현장의 증거물에 대한 DB, 그다음에 또 그 수용자라든가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B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지문을 갖고 그 범죄 찾는 데 쓰겠다는 아이디어는 19세기 말에 나왔었는데 그렇죠. 그게 실제로 또 적용해서 쓴 게 제가 보니까 한 100년쯤 지나서나 그게 그렇죠. 됐다 그러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우리 그 DNA 구조를 밝힌 게 1950년대잖아요. 그렇죠. 1950년대인데 사실은 이렇게 범죄 정말 범죄에 쓰인 거는 1985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제 유전자인 게 1992년에 그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음 유전자를 썼거든요. 그래서 유전자가 근데 92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초기였기 없었죠.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못해서 지금도 늘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살인 사건들 못 해결한 거 하면 그 당시에 유전자 기술이 있었으면 발견했을 텐데. 이런 그 유전자로 측정하는 게 지금 뭐 이제 혈액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김정남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머리카락만 갖고도 뭐 유전자를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사실 유전자 정보 제공하기가 쉬워진 거죠. 근데 또 이 머리카락 갖고 뭐 하는 거는 우리 또 정 원장님이 또 마약 또 그거 하는데도 아주 그 세계적으로 그거를 발견하셔갖고 그 방법을 아마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. 네, 사실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과학사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. 정말 머리카락이.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세포만 있으면은 바로 유전자 검사에서 뭐 엄마 아빠 찾을 수 있고 착착착 찾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거기서 중금속 같은 거 분석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 거다. 뭐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뭐 어떤 쪽에서 일을 했을까 작업 환경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죠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.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약 먹으면은 사실은 소변을 통해서 분석되는 뭐 배설되는 거는 한 3, 4일 지나면 안 나오거든요. 근데 마약 먹었는지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고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바로 모발이었거든요. 그다음에 하는 게.
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나면은 마약이 머리카락에 축적이 돼갖고 그다음에 이 머리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전에 마약을 먹었다. 그럼 내 머리 모근에서부터 6cm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. 그래서 대략 어떤 분이 2개월 전까지는 마약 안 먹고 그 전에 먹었다 그런다 그러면 머리카락 갖고 와서 그러니까 2cm까지는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되고 그 전에서 보면 되고 뭐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.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라니까 네.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걸 사람들이 착안을 잘 못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거기서 굉장히 미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. 예, 그래서 그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그 우리가 하는 마약의 양이 나노그램 단위거든요. 나노그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중이잖아요. 먼지인가요? 먼지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고 먼지인가요?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저희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그것도 아주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이런 그러니까 신기한 기술이 머리카락 기술이 유엔에서도 인정을 해줬다면서요. 유엔에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잘했던 게 소변에서 이제 처음에 인정을 받았거든요. 소변에서 그러니까 소변 갖고 실험하는 것도 옛날엔 그 방법도 만들기가 어려웠었습니다.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저는 막 그 실험하려고 쥐한테 그 마약 투여해갖고 근데 쥐한테서 나오는 그 소변의 양이 너무 적잖아요. 작고 빠니까 막 10마리씩 해갖고 막 모아갖고 거기서 이 분석법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변에서 약물을 검출할 수가 있겠다. 마약을 검출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걸 발표를 했더니 갑자기 막 그때 19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. 그 이태원에서 마약 먹은 사람들이 있다고 소변을 갖고 온 거예요.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막 구별을 쫙쫙쫙 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. 그랬더니 이게 마약 검출하는 저희 기술이 좀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서 갖고 오는 시료를 저희가 잘했더니 기준 실험실로 인정을 해줬습니다.